1644년 4월 북경 황제가 사라졌습니다. 276년을 지탱한 명나라가 하루 만에 무너졌죠. 반란군이 궁궐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마지막 황제는 홀로 뒷산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제국의 마지막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농민에서 황제가 된 남자가 세운 나라가 세계 최대 함대를 보유했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명나라의 흥망성쇠, 그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14세기 중반 중국 대륙은 지옥이었습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한족을 지배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끝없는 고통이었죠. 흑사병이 아시아를 휩쓸었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었으며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인구가 급감했고 농업은 붕괴됐으며 곳곳에서 반란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원나라 황실은 내분으로 갈라졌고 군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주원장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민 출신 청년이었죠. 그의 가족은 기근으로 모두 죽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승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사원에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1351년 홍건적의 난이 터졌을 때 그가 있던 사원도 전쟁에 휘말려 불타버렸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란군에 합류했고 놀랍게도 군사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장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부하들을 다루는 법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거든요. 1356년 그는 남경을 점령했고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른 군벌들이 약탈과 파괴에만 혈안이었을 때 그는 점령지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했어요. 이런 정책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의 군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368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주원장의 군대가 북경을 향해 진군했고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죠. 약 90년간 지속된 몽골의 지배가 끝난 겁니다. 주원장은 스스로 황제를 선포했고 새로운 왕조의 이름을 명이라고 지었습니다. 밝다는 뜻이었죠.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홍무제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이로써 명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혼란을 백성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토지 개혁을 단행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고 세금 제도를 개혁했으며 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지만 그 덕분에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무제의 통치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음모를 의심했고 수많은 신하들을 숙청했거든요. 특히 1380년 재상 호유용을 영모로 처형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대숙청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는 재상제를 완전히 폐지해버렸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중앙 집권은 단기적으로는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나라 쇠퇴의 씨앗이 되었죠. 홍무제가 1398년 사망한 후 황위는 손자인 건문제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삼촌인 연왕 주체가 이에 불복했어요. 주체는 북경을 근거지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카가 황제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1399년 그는 정난의 변이라는 이름으로 반란을 일으켰죠. 4년간의 내전 끝에 주체가 승리했고 1402년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영락제라고 불리는 그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야심찬 황제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는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고 지금도 남아있는 자금성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궁전단지는 24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죠. 하지만 영락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정화의 대항해였습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원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 탐험이었어요. 정화는 환관 출신의 무슬림 제독이었는데 그가 이끈 함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 항해에만 300척이 넘는 배와 2만 8천 명의 선원이 동원됐거든요. 가장 큰 보선은 길이가 120m에서 140m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탔던 산타마리아호가 25m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을 건너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3줄기가 넘는 나라와 지역을 방문했고 향료, 보석, 이국적인 동물들을 가져왔으며 명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죠. 하지만 이 항해의 목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영락제는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나라가 명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조공체제를 확립하려 했거든요. 정화의 항해는 군사적 시위이자 외교적 미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대했던 항해가 갑자기 중단됐을까요? 1433년 7번째 항해를 마지막으로 중국은 더 이상 대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어요. 먼저 항해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한 번의 항해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영락제 사후 조정에서는 이런 낭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북방의 몽골족이 다시 강력해지면서 중국은 북쪽 국경 방어에 집중해야 했죠. 바다로의 확장보다 육지의 안보가 더 시급했던 겁니다. 게다가 유교 관료들은 해상 무역과 탐험을 천시했어요. 그들에게 중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지 중국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조정은 조선 금지령을 내렸고 대형 선박의 건조를 금지했으며 심지어 정화의 항해 기록까지 대부분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 해양으로 진출했다면 이후 세계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안으로 웅츠러들었고 불과 수십 년 후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의 주도권은 서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명나라는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1449년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명나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몽골의 오이라투부가 쳐들어왔을 때 정통제가 직접 5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재앙이었어요. 명군은 토목보에서 포위당했고 황제는 포로로 잡혔으며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중국 황제가 외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은 전대미문의 수치였습니다. 비록 정통제는 나중에 풀려났지만 명나라의 위신은 크게 추락했죠. 이 사건 이후 명나라는 더 이상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북쪽에서는 몽골족의 침입이 계속됐고 동쪽에서는 일본 해적인 왜구가 연안을 약탈했으며 남쪽에서는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 정착하면서 유럽 세력이 중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의 대부분은 사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벽돌로 쌓은 견고한 성벽, 망루, 봉화대 등이 모두 이 시기의 산물이죠. 수백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내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16세기 들어 명나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은이 주요 화폐가 되면서 경제가 복잡해졌는데 명나라는 은광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엔 일본과 남미에서 은이 들어왔지만 17세기 들어 은 유입이 줄면서 경제가 흔들렸죠. 소빙하기로 농업 생산이 급감했고 1556년 산시성 대지진은 83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했고 백성들의 삶은 절망에 빠졌어요. 명나라 조정은 분열됐습니다.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는 부패했고 당쟁이 심화됐거든요. 환관 위충현은 천계제 때 국정을 농단하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17세기 초 만주의 여진족이 다시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르하치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여진족을 통일했고 1616년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는 팔기제라는 독특한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는 칠대항이라고 불리는
7가지의 원한을 발표하면서 명나라의 부당한 통치를 비난했습니다. 초반에는 명나라가 우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역전됐죠. 후금은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명나라는 방어에만 급급했습니다. 1636년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했어요. 하지만 명나라에게 진짜 치명타를 가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반란이었습니다. 지속되는 흉년과 세금 부담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했거든요. 그중 가장 강력했던 인물이 이자성이었죠. 이자성은 산시성 출신의 농민으로 역참역졸이었다가 일자리를 잃고 반란군에 합류했죠.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고 균전면부라는 구호를 내걸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토지를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1640년대 초반 그의 군대는 빠르게 성장했고 1644년 봄 드디어 북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군대는 사기가 바닥이었고 재정은 고갈됐으며 관료들은 서로를 불신했죠. 1644년 4월 25일 새벽 이자성의 군대가 북경성을 포위했고 내응한 환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자금성으로 밀려들어왔죠. 숭정제는 종을 쳐서 신하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경산으로 올라가 나무에 띠를 걸고 목을 맸습니다. 나는 덕이 없어서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로요. 276년간 지속된 명나라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자성은 북경을 점령했지만 황제가 되는 데는 실패했어요. 약탈을 방치하고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했거든요. 명나라 장군 오삼계는 처음 항복하려 했지만 이자성의 부하들이 자신의 가족을 해쳤다는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청군은 신속하게 산해관을 통과해서 이자성을 격파했죠. 5월 27일 청군이 북경에 입성했고 순치제가 청나라의 첫 중국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명나라 왕실은 남쪽으로 달아나 남명으로 저항했지만 1662년 마지막 황제가 처형됐습니다. 정성공이 대만에서 버텼으나 1683년 청나라가 대만을 정복하면서 명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나라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우선 그들은 중국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청화백자 같은 도자기 기술이 정점에 달했고 삼국지연이, 서유기 같은 대작들이 완성됐거든요. 자금성과 만리장성의 현재 모습도 명나라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해금 정책으로 바다를 포기했고 환관 정치와 부패가 만연했으며 극단적인 중앙 집권이 사회의 유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명나라는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끝내고 한족의 왕조를 다시 세웠고 한때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그 영광과 좌절의 역사가 지금도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내부의 부패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말이죠. 주원장이 농민에서 황제가 된 이야기는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능력과 노력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정화의 대항해는 중국이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만약 그 항해가 계속됐다면 세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토목보의 패배는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했고 해금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줬죠. 명나라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권력과 통치, 개혁과 보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이거든요. 276년의 역사는 인간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야심과 배신, 영광과 몰락,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담겨 있죠. 명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